영어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2025년도 이렇게 다 끝나가네요. 그래서 연말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목소리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하필 혼자 녹음하는 방송 딱 직전에 지독한 목감기에 걸려버려가지고 이게 오늘 저희 방송 내내 제가 약간 이렇게 톤 다운된 조금 그 까슬까슬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다가가야 된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건강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뭐 선배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어린 아들을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혼자서 아내는 지금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내내 애기랑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파도 되는 건가, 좀 그런 것들 때문에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서 부디 선배님들께서는 저처럼 아프지 마시고 목감기, 감기, 특히 또 독감 요즘에 또 굉장히 아프고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프지 않은 연말연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영어학개론 좀 진짜 목소리 어떡하죠? 죄송해요. 텐션을 올려서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저희 영어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2025년에도 끝까지 죽지 않고 잘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역시나 선배님들 공이 가장 크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면 연말 이제 필수 코스죠. 2025년에 영어학개론 영화 결산도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 원래 연말이 되고 새해가 다가올 즈음이 되면 그 한 해를 좀 돌아보고 갈무리들 해보잖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학개론도 올 2025년 한 해 동안 어떤 영화들을 봐왔고 또 좋아했는지 한 번쯤 짚어보는 시간 오늘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들으시면서 선배님들의 2025년 베스트 또는 뭐 2025년 워스트 함께 비교해봐도 재밌지 않을까요? 해서 저희 방송 들으시기 전에 올 한 해 내가 어떤 영화들 봤었지라고 좀 이제 추려보시면서 이제 선배님들만의 베스트 10, 워스트 5 이렇게 좀 골라서 저희 방송 같이 들으시면서 이렇게 오답 노트 맞춰보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좀 더 조별과제라는 저희 프로그램 제목에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전에 일단 올 2025년 한 해가 선배님들께는 좀 어떤 1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돌이켜보면 참 뭐 매해 다 그렇지만 올해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작년 2024년 말에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올 한 해는 그 사회가 무척이나 뜨거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됐고요. 다 여러분들께서 그 추운 겨울날 길바닥에 앉아서 목소리 내주셨던 덕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좀 그분들께 또 드리고 싶어요. 저로서는 좀 뭐랄까요, 그 좀 부채감이랄까? 좀 부채감이 있거든요. 저 역시도 물론 이제 그 당시 거리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긴 했었지만 매일은커녕 매주 나가지도 못했었거든요. 좀 이런저런 뭐 상황들 핑계로.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거리를 찾아서 목소리 내주시고 그 길바닥을 따뜻하게 데펴주셨던 분들에게 일종의 부채감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그렇게 비상계엄으로 시작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되었지만 그 이후의 과정 역시 쉽지 않고 험난했던 것 같아요. 그 서부지검 사태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2025년이 다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서조차 그 내란을 일으킨 자들에 대한 정의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아쉬움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경기도 계속 침체돼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 어떤 가계부채라던가 아니면 그런 거 떠나서 그냥 하루하루 그 식탁 위에 요리해서 음식들 올리시는 것조차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물가 너무 오르고 최근에는 또 환율도 엄청나게 올라서 밥상 물가 진짜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나 좀 싶기도 한데요. 여기에 각종 거대 기업들은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무슨 동네 전단지 마냥 길거리에 마구 뿌리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 SK텔레콤 쓰고 있었는데요. 유심 해킹 사태 발발하고 저 바로 KT로 갈아탔거든요. 저 진짜 SKT 오래 썼습니다. 저 거의 뭐 한 핸드폰 생긴 이래로 SKT 쭉 쓴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핸드폰 처음 샀으니까 거의 진짜 한
20년 넘게 쓴 거예요. 근데 KT로 제가 옮겼거든요. 근데 또 옮기자마자 KT도 뭐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세상에 안전한 곳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어둠이 있으면 또 빛이 있다고 따지고 보면 좋은 일들도 참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 문화적으로는 올 초 오징어 게임으로 시작됐던 한류 붐이 비록 미국 영화긴 하지만 K-팝 데몬헌터스 펄럭 캐대언을 통해서 좀 완성됐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제가 비록 스포츠의 문외한이긴 하지만 뭐 프리미어 리그를 떠나서 미국 LA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 등의 활약도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경제적으로는 코스피 4천 돌파. 국장하시는 분들 좀 연말에 따뜻하신가요?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십시오. 코스피 4천 돌파와 성공적으로 치러진 뭐 에이펙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누리호 발사 성공 등도 참 좋은 뉴스들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2025년은 저에게 참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 제 아내가 더더욱 더 소중히 여겨지는 한 해이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보다 올 9월에 제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됨 등으로 뭐 거창하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I am your father. 내가 네 애비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온전하게 제 손으로 키워내야 하는 한 명의 인간, 한 명의 가족 새로 찾아왔다는 점에서 2025년은 제게도 잊을 수 없는 한 해로 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배님들은 좀 어떠신가요? 올 2025년이 힘드셨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기쁘고 행복 깃든 한 해셨나요? 그 저는 선배님들의 올 한 해가 어땠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게 진짜 그냥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선배님들이 유튜브나 팟빵에 댓글 달아주실 때 또는 가끔씩 이제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실 때 진짜 뭔가 너무 감사함을 넘어서 기쁨? 이런 걸 느끼고 있어서 정말 선배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팟빵이나 유튜브 댓글 아니면 이메일 사연으로도 관련해서 소식 전해주시면 너무 진짜 더 기쁠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선배님들께서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 더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오프닝 인사는 이쯤으로 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야 할 텐데요. 일단 목차, 오늘 방송 구성, 목차 이런 걸 좀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목차 한번 먼저 때리고 가자면 일단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 한 해 저희 방송이 어땠는지 방송 결산을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한번 하고 갈 거고요. 이어서는 메인 기획이라 할 수 있는 저 박상현의 올해 좋았던 영화 탑10 한번 꼽아봅니다. 그 사실 작년 2024년 연말 결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탑10이든 아니면 뭐 나빴던 영화든 철저히 제 개인적인 주관에 따른, 철저히 제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그런 선택들이라는 거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탑10 꼽아보고 이어서는 탑10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바텀 5가 있습니다. 바텀 5. 탑은 이제 꼭대기에서 10개니까 바텀 5. 바닥에서 5개. 밑바닥 5편인데 탑10과 마찬가지로 10개는 뽑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좋은 영화를 10편이나 꼽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좋은 영화 보고 좋은 소리만 하기에도 벅찬 이 세상. 그래서 나빴던 영화는 그냥 5편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올해의 작품들 중에 제가 좋게 본 저의 추천작 10편을 추가적으로 전달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올해의 방송 결산입니다. 올 한해도 정말 많은 선배님들의 응원과 게스트분들의 참여로 저희 방송 잘 굴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조별과제란 타이틀에 부합하는 1년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새롭게 처음 모시는 게스트분들도 올해 좀 유독 많았던 것 같고 올해 제가 Q&A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의 다짐, 뭐 포부 이런 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게 여러 게스트 조합들을 좀 실현해보고 싶다. 좀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하지 않았나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조별과제란 타이틀에 부합하는 1년이었다 라는 자평을 좀 해보고요. 2025년 올해 저희의 첫 방송은요 409화였던 오징어 게임 시즌2
방송이었습니다. 영화학개론이란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리뷰로 2025년을 시작했었는데요. 근데 오징어 게임은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저희가 리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저희 심지어 시즌 1도 다 리뷰했었는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해당 방송은 저희 방송의 원조 멤버 교형님 그리고 재원님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워낙 파급력이 컸던 드라마의 속편 시즌이라 안 다룰 수가 없었고요. 이어지는 시즌 3 역시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자마자 리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거 역시 올해였죠. 예. 어쨌든 그 오징어 게임 시즌 2 방송으로 올 한 해 시작됐고요. 이후에 최근이죠. 아바타 불과제 에피소드로 2025년 저희의 방송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총 60개 에피소드였네요. 60개. 작년 2024년에 세보니까 53개 에피소드였더라고요. 53개.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영화 리뷰로는 선배님들을 7번 더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송 횟수가 많이 늘어나야만 또 방송의 질이 또 똑같이 비례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선배님들께 좀 더 자주 찾아갈 수 있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도 좀 고무가 되는 그런 결산이다. 더불어 그 영화 리뷰 프로그램인 조별과제 외에도 저희 방송에 좀 다양한 재생 목록, 레이블이랄까요? 좀 제가 거들먹댔나요? 좀 조별과제 외에도 저희가 다른 여러 방송들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기도란님 그리고 안다다씨님 모시고 함께했던 토론과제, 영화학개론 토론과제가 하나 이제 있었고요. 제가 과거에 연출했던 단편 영화가 또 하나 업로드가 저희 채널 통해서 됐었고요. 자습시간이라는 타이틀로 올라간 구독자 Q&A 2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선배님들 진짜 이렇게 Q&A 그래도 아름아름 모아서 방송할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다 뒤늦게 또 말씀드리고, 비디오 에세이 추가적으로 2편까지 선배님들께 찾아간 회의기도 했습니다. 이쯤에서 그 채널별 소통 방식 한번 언급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의 시작점, 저희 방송이 처음 시작된 플랫폼이 팟빵이거든요. 저희 영화학개론의 발흥지죠. 저희 영화학개론의 발흥지 이제 팟빵인데, 팟빵에서 써주신 댓글은 저희가 방송에서 읽어드립니다. 방송에서 읽어드리고, 유튜브에 써주시는 댓글은 저희가 방송 내에서 읽어드리지는 않지만 대댓글로 직접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 방송에 이제 정보란 들어가면 이제 보이시는 이메일에는 영화 관련 외의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더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올 한 해 저희 방송을 빛내주신 게스트분들 성함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영화도 보면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오잖아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학개론의 올 한 해 엔딩 크레딧이겠네요. 그래서 일단 재원님 나와주셨고요. 올해 14번 14번 나와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주셨다, 감사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희 방송에 또 레귤러 멤버 아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적어, 이 사람아. 올 한 해 지금 내가 오늘 올해 60편을 리뷰했는데 14번? 뭐야 이거? 농담이고 감사드리고, 이어지는 교형님 또 가관이에요. 레귤러 멤버인데 5번. 뭐야 이거? 농담입니다. 근데 재원님은 또 이제 영화업계 일로 바쁘시고, 교영님은 또 이제 저희 방송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의도에서 또 이제 국회의사당 밥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모로 나란 일 때문에 바쁘시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빈님, 가디언 오브 영화학개론이죠. 그래서 재빈님 또 올 한 해 활약이 대단했다, 빼놓을 수 없다. 무려 18번 나와주셨습니다. 와. 심지어는 제가 이제 출산과 육아로 짧은 가을방학 들어갔을 때 저 없이도 저희 방송을 이끌어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감사드리고 올 한 해 활약 대단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표표님도 저희가 꼭 언급을 해드려야겠죠. 사실 그 데니 보일 감독님의 28년 후 리뷰 이후로 지금 좀 바쁘셔서 모시질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뭐 한 번쯤 기회되면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표표님은 5번 출연해서 저희 방송 빛내 주셨네요. 이어지는 또 공포영화 전문가죠. 마란님도 3번 출연으로 저희 방송 빛내 주셨고요.
군원님은 또 6번 출연으로 또 굉장히 또 많은 또 선배님들 그리고 또 저희 방송 나와주시는 게스트분들 중에 군원님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려 6번이나 또 출연을 해주셨다. 지금은 그 영화 촬영 때문에 최근까지 바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크랭크업 했다고 들어서 뭐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또 빠른 시일 내에 모실 수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서임님은 올해 저희 방송 처음 나와주신 데뷔조이시고요. 데뷔조이심에도 불구하고 무려 4번이나 출연을 해주셨고 악마가 이사왔다 같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인프피 기질을 제대로 발휘해서 매력 심어주신 그런 분이었다. 서임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루루님 3번 출연 적지만 알차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루루님 사랑하고요. 또 석돌림 빼놓고 갈 수 없죠. 루루 다음엔 석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석돌림 무려 9번 출연. 연말에 활약이 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위키드랑 제이켈리 에피소드로 연속적으로 나오시면서 굉장히 재밌는 근황 많이 털어주셨던 그거 뭐죠? 알려주신 거 있는데 그 중국어로 나 술 취했어 워싱토울러 뭐 이런 거였나? 어쨌든 석돌림 감사드리고 이어서 좀 아쉬운데 기린과 까마구이님 또 부부이신데 한 번 출연해 주셨어요. 그 컴플리트 언노운 방송에 나와 주셔가지고 아마 지금은 또 임신하고 계시고 또 곧 출산이 머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더 그 여유를 갖고 저희가 재출연 타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과제에도 출연해주신 분들이죠. 기도라님과 안다다씨님 각각 4번, 3번 이렇게 출연해주셨고요. 이어서 조조님도 최근 아바타 불과제 방송까지 3번 방송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스칼렛과 토리 부부도 빼놓을 수 없죠. 각각 3번, 2번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진짜 방송 재밌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고 이어서 올해 데뷔조이신 박고래님도 2번 출연. 그 드래곤 길드리기 때는 좀 이제 다 같이 나오는 방송이었다 보니까 좀 고래님 관련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프랑켄슈타인 방송에서 좀 최근에 만나가지고 말을 재밌게 대화를 나눠가지고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금범님, 랑군님 부부도 한 번씩 출연해주셨고요. 특히 랑군님 올해 데뷔조이시죠. 환영합니다. 그리고 모월모일님, 이분도 제가 짧은 가을방학 탔을 때 저희 방송 책임져 주신 분이에요. 석돌님과 함께 3번 출연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데뷔조 살라한님 2번 출연, 품바님 1번 출연, 오랑님 2번 출연. 3분 다 너무 재밌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좀 이제 또 내년에 상반기에 좀 모실 수 있으면 모셔야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말이죠. 마지막으로 광롱님 또 좀 있으면 드라마 촬영 들어가시는 우리 배우님이죠. 광롱님도 2번 출연으로 저희 방송 빛내 주셨습니다. 해서 이렇게 총 24분의 올 한 해를 빛내주셨던 게스트분들 언급을 드렸고요. 굳이 뭐 이런 거 따져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올 한 해 최다 출연 그래도 금은 동메달은 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동메달은 석돌님 9번 출연으로 동메달 가져가시고요. 은메달은 재원님 14번 출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금메달은 다들 아시죠? 가디언 오브 영화학개론 우리 제빈님이 18번 출연으로 금메달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이 3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그 21분 다 너무 게스트분들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영화학개론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 선배님들 없이는 굴러갈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선배님들께 가장 많이 감사드린다는 거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올 한 해 방송 결산 좀 간단하게 돌이켜 봤고요. 어떻게 좀 선배님들이 느끼시기에 풍성한 방송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쉬우신 부분 있으시면 더 많이 채찍질 해주시고 또 재밌는 부분 있으셨다면 더 많이 당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내년 2026년에는 그 힘으로 더 그걸 추진력 삼아가지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 방송 결산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본 게임이에요.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 공개됐던 영화들 중 박상현이 관람한 영화 중에 가장 좋았던 영화 탑10 꼽아보는 시간. 사실 이게 오늘 방송의 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선배님들께서도 연말쯤 되시면 다들 이제 올 한 해 좋았던 영화 탑10 정도는 꼽으실 거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다. 앞서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순위는 철저히 제 개인 취향과
주관에 달려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으시다가 올 한 해 이 영화 좋았는데 왜 이 리스트엔 없지? 이 영화는 왜 리스트에 있지? 형편없는데? 이렇게 울고불고 떼쓰셔도 돌이킬 수 없어요. 봐드릴 수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선배님들의 영화 취향 가지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서로 그냥 노타치 합시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봤던 영화들 중 가장 좋았던 영화 탑10 역순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0위입니다. 10위는 워낙 유명한 블록버스터 프랜차이즈의 잠정적 마지막 편이었죠.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의 사실 이 영화는 감독님의 영화라기보다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이렇게 소개드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장대한 마지막 막을 내리는 그런 작품이었죠. 파이널 레코닝 제가 10위로 꼽아봤습니다.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방송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좀 딥한 리뷰가 필요하시면 431화 저희 방송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원님, 표표님과 함께 리뷰를 했던 에피소드고요. 그럼에도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시리즈가 이 파이널 레코닝이 8편이거든요. 그래서 총 8편을 거의 한 30년의 세월 동안 끌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 추진력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쓰러져간 지금까지의 정말 많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프랜차이즈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끈이 계속 중간중간마다 감독을 교체해가고, 물론 이제 5편 이후부터는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님이 계속 이제 쭉 연출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엔진을 계속 바꿔 나가신다던가, 아니면 진짜 강력한 톰 크루즈라는 추진력으로 끝까지 밀어붙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끝까지 힘있게 나아갔던 영화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파이널 레코닝이 이 시리즈에서 가장 좋았던 영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최고작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저희 431화 그 파이널 레코닝 리뷰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미션 임파서블 그 JJ 에이브람스가 연출했던 3편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고, 이어서는 맥쿼리 감독님의 6편이 가장 최고였거든요. 그럼에도 왜 이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올 한 해 탑 10에 10위로 꼽았냐? 이거는 좀 노력상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사실 코로나 시기 이후부터 영화 산업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특히 할리우드에서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OTT에 밀리고 뭐 틱톡이나 릴스 같은 숏폼에 밀리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네마의 위기다. 시네마라는 매체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극장용 대형 영화를 정말 최고 한도까지 최선을 다해 끌어올리고 밀어붙여서 제작하고 또 개봉시켜냈다는 것 자체가 참 올 한 해 블록버스터들 중에 가장 대단한 활약이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톰 크루즈를 참 좋아하는데 정말 연기 잘하고 잘생겼고 성실한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액션 스턴트를 직접 다 한다더라, 이거 하나만으로 평가되기는 좀 아까운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이널 레코닝에서 잠수함 장면, 그리고 마지막 복엽기, 두 대의 복엽기에서 펼쳐지는 공중 장면을 보고 있으면요, 그래, 우린 이런 사람을 프로라 부르기로 했지, 뭐 이런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시네마를 수호하기 위해서 오직 관객들만을 위해서 싸우고 구르고 추락하는 배우의 진심이란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님의, 아니지, 톰 크루즈 배우님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올해 10위로 꼽아 보았습니다. 뭐 더 딥하게 얘기 듣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31화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어지는 9위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블록버스터 프랜차이즈 영화인데요. 제임스 건 감독님의 슈퍼맨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442화에서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막 저희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엉망진창이었던 잭 스나이더의 DCEU를 드디어 갈아치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서 개인적으로 DC 코믹스의 오래된 팬인데 이렇게 DC 영화가 그것도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지향하는 영화가 이렇게 잘 나왔다라는 거 진짜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슈퍼맨이라는 캐릭터를 제가 평소에 막 선호하던 캐릭터가 아니에요. 사실 다들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랑 이제 동년배에 또는 뭐 20대, 30대, 40대에 특히 저 같은 남성 관객분들은 남성 팬보이 분들은 배트맨이 더 재밌지. 슈퍼맨이 어디 보이스카우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에 착하고 다정한 건 더 이상 재미가 없잖아요. 좀 적당히 까칠하고 어둡고 음울하고 막 잔혹하고 폭력적이어야 재밌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사실. 뭐 슈퍼히어로물로 치면 배트맨일 거고 좀 더 외연을 확장해 보자면 뭐 존윅이라던가 뭐 그런 뭐 되게 물론 잘 만든 영화였지만 폭력적이고 어두운 영화들이 이제 좀 많은 분들의 시선을 더 끄는 요즘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제가 근데 나이를 먹고 좀 바뀐 건지 이 슈퍼맨이 주는 메시지가 참 좋더라고요. 친절함, 다정함, 선한 마음씨가 요즘 세상에는 오히려 펑크럭 정신에 더 가깝다. 더 그것이 귀한 가치다. 희귀하니까 귀한 거잖아요. 그런 가치를 많이 드높이고 있는 영화인데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 한해 아들을 낳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요즘에 세상이 하수상하잖아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런 따스함, 이런 선한 마음씨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만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슈퍼맨 더더욱 재밌게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는 제임스 건 감독님의 팬이거든요.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부작도 그렇고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제임스 건 감독님만의 스타일이 가감없이 슈퍼맨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나 해서 슈퍼맨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극장에서 2번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블루레이도 바로 구매했고요. 어쨌든 DC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9위 슈퍼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8위는 역시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에서 다뤘던 영화입니다. 426화에서 서임님과 함께 다뤘었고요. 마이클 모리스 감독님의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 되겠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과 마찬가지로 진짜 오래도록 이어져 온 시리즈의 마지막 장이었다라는 점에서 국내 한정 부제는 뉴 챕터지만 사실상 마지막 챕터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시리즈를 잘 닫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일단 이 르네 젤리거가 연기하는 브리짓 존스라는 캐릭터가 진짜 로맨틱 코미디 장르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캐릭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나온 지 오래됐어. 거의 한 20년 된 캐릭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첫 등장했을 당시만 해도 새로웠을 테지만 20년 지난 뒤인 지금까지도 뭐 새로울까 싶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확실히 소구되는 지점이 있더라고. 이 특유의 말괄량의 푼숙기 그런 가득한 이 브리짓 존스의 면모가 근데 그냥 로맨틱 코미디로서 좋았던 것뿐만 아니라 시리즈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려고 그 주에 OTT들을 통해서 이 시리즈를 진짜 오랜만에 싹 정주행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24년 된 프랜차이즈 시리즈잖아요. 근데 놀랍도록 주조연진 캐스트를 그대로 이어놨더라고요. 물론 이제 3편에서 등장했던 패트릭 댐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4편 뉴 챕터에 출연을 하지 않았지만 주인공인 르네 제리거는 당연하고 그 주변에 이제 흔히들 이런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주인공 친구로 나오는 이제 캐릭터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친구들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브리짓 존스의 가족들도 그대로 캐스팅이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이게 스포일러가 될까 싶기는 하지만 이제 콜린 퍼스도 어쨌든 극중 캐릭터가 모종의 사건을 겪은 이후지만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생을 30년 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것들이 있잖아요. 꼴에 나이 먹었다고, 꼴에 머리 커졌다고 그 정말 좋은 호시절, 좋은 순간들의 좋은 사람들, 좋은 인연들이 있는데 그런 인연들이 자의에 의해서 또는 타의에 의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잘 오래 유지되지를 못하잖아요. 아마 선배님들께서 그 핸드폰 열어보시면 카카오톡 단톡방
단톡방 내역들만 확인하셔도 그 체감이 되실 거예요. 진짜 많은 단톡방들, 좋은 단톡방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가게 되고 또는 누가 나가게 됐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좋은 인연들을 긴 시간에 걸쳐서 쭉 이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이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를 극장에서 볼 때 소소한 감동이 좀 밀려오더라고요. 다 바쁜 시간을, 스케줄을 이 한 편의 영화를 위해서 다시 냈을 저 배우들한테 너무 고맙고, 저 배우들을 다른 배우들로 리캐스팅하지 않고 그대로 데려와 준 제작진에게 또 고맙고, 뭐 그런 또 소중한 인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나는 영화였어서 굉장히 또 올 한해 좋은 로맨틱 코미디였다. 일단 로맨틱 코미디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영화였고요. 굉장히 감동을 주는 연출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시리즈의 팬이셨던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는 마지막 편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위로는 마이클 모리스 감독님의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19, 8위 다 어떻게 보면은 시리즈의 한 부속으로서 기능하는 영화들이네요. 뭐 시리즈를 개국하는 영화라던가 아니면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영화라던가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리지널 영화죠. 7위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시너스 죄인들이 7위 되겠습니다. 역시 저희 방송에서 재원님, 마라님 모시고 433화로 다룬 바가 있고요. 일단 이 영화는요, 굉장히 감독의 야심이 큰 영화라는 게 보면서 느껴집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야심이 큰 영화들이 그 야심에 비해서 내실이 없어가지고 무너지는 경우, 주저앉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시너스는 그렇지 않대. 끝까지 굉장히 재밌고, 과거에 렛미인이라는 스웨덴 영화에서 특히 잘 보여줬던 뱀파이어들의 룰이 있잖아요. 뱀파이어들은 어느 집으로 들어갈 때 그 집의 주인이 초대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올드한 룰이고 이걸 이야기로서 풀어내기 쉽지 않은 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렛미인이 그걸 잘했던 것처럼 시너스도 그거를 다른 방면으로 잘한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그 마이클 B 조던은 원래 멋있고 연기 잘하는 배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 배우를 처음 봤던 조시 트랭크 감독의 크로니클부터 지금까지 막 그렇게 막 엄청 좋아 보이던 배우는 아니었거든요. 뭐 크리드라든지 블랙팬서 같은 작품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멋있네 정도에서 그친 배우였는데, 이번 시너스에서 1인 2역을 하잖아요. 사실 1인 2역이라고 하면 이제 배우들이 연기 차력 쇼하기 좋은 그런 상황 설정이지라고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또 해내더라고. 그래서 마이클 B 조던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깊은 이야기는 433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6위도 오리지널 스토리입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 즉 PTA 감독님의 One Battle After Another. 정말 많은 분들이 올해 베스트로 꼽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시류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역시 다뤘었고요. 재빈님과 함께 456화로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몰입력이 장난 아니고 연출이나 촬영적인 측면에서 진짜 뛰어나다. 여기에 뭐 디카프리오와 쇼펜 죽이더만 진짜, 그죠? 럭죠. 그런 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영화들의 기류일지도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당선된 이후에, 아니지 사실 전 대통령으로 첫 당선되던 트럼프 1기 이후에 특히 할리우드 영화에서 이렇게 극우화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악당으로 나오는 영화들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의 쉐이프 오브 워터도 아마 그래서 그 당시에 아카데미가 좀 더 눈여겨보고 작품상을 준 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기조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되게 좀 재밌게 했다고 해야 될까? 노골적이지 않고 재밌게 했다고 해야 될까? 그 쇼펜이 연기한 록조는 어떻게 보면은 백인 우월주의자인데 유독 흑인 여성들에게만 성적으로 끌리는 그런 성벽이 있어요. 성적 취향. 근데 이 인물이 자신의 그런
성적 취향까지 숨겨가면서 가입하고 싶어하는 그런 100일 우월주의 클럽이 있는데, 이 100일 우월주의 클럽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클럽 간부들 중에 한 분의 엄마가 사는 집 뒤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부터 골 때리지 않습니까?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하는 이들은 엄마 집을 뚫고 들어가서 비밀기지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막상 들어가도 하는 얘기가 뭐 산타 얘기, 뭐 크리스마스 어떻게 지낼 건지 얘기, 이런 시덥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족속들이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재치 있게 좀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영화들과의 차별점도 느껴졌고요. 특히 영화 결말까지 보고 나면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밥이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정작 주인공으로서 뭐 한 게 없는데? 뭐 권선징악의 일조에서 악당을 단죄한 것도 아니고, 뭐 테이큰의 리암 니슨처럼 온전히 자기만의 힘으로 딸을 구해낸 것도 아니고, 대체 이 인물은 한 게 뭐야? 액션도 잘 못하고 총도 잘 못 쏘고 심지어 옥상에서 떨어지고 혼자 뭐야? 이렇게 좀 애매해지는데요. 결말까지 결국 다 보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를, 심지어는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의 자녀를 온전히 한 명의 인간으로서 키워내고 이 끝없는 혁명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그 주인공의 의의였다. 이런 게 딱 드러나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또 좀 감동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꼽으셨던 것처럼 PTA의 One Battle After Another, 저도 6위로 꼽아 보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지금 6위까지 5편 선정했잖아요. 한 편도 빠짐없이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에서 리뷰했던 영화들이네요. 그죠? 해서 저희 영화학개론이 좀 타율이 좋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지만 바로 꺾어버리죠. 5위 블랙백입니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저희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작하는 감독님이고 다양한 실험을 하는 감독님으로 알고들 계시죠. 뭐 아이폰으로 영화 2시간짜리 영화를 찍어버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험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은 오션스 시리즈가 아닐까. 오션스 11, 오션스 12, 오션스 13,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감독님이요, 그 어떤 쪼이는 맛을 굉장히 잘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오션스 시리즈에도 조금 드러나긴 하지만 이 블랙백에서 정말 그게 잘 드러납니다. 이 블랙백은 에스피오나지 영화고요. 이제 마이클 패스벤더와 케이트 블란쳇, 이 투탑 주연으로 진행이 되는 영화인데요. 마이클 패스벤더와 케이트 블란쳇이 부부로 나와요. 근데 이 부부가 둘 다 함께 그 정보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인 이제 마이클 패스벤더가 연기하는 조지는 이제 심리전에 능통한 요원, 현장 요원으로 나오고요. 이제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하는 캐슬린은 정보 분석가로 이제 같이 정보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내 부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국의 기밀 기술이 내부 배신자에 의해서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패스벤더가 연기하는 조지가 사건에 얽힌 5명의 요원을 이제 한 명씩 탐문하면서 누가 범인일까, 마피아 게임을, 일종의 마피아 게임을 해가는 영화인데요. 정말 재밌는 건 그 용의자들 중에 나중에 주인공 조지의 아내 캐슬린까지 이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스파이인 부부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의 의중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런 정말 쫀쫀한 장면들이 있거든요. 진짜 영화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재밌고, 보통 이제 스파이 영화, 첩보 영화, 에스피오나지 영화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라던가 아니면 제이슨 본 시리즈를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기 때문에 어떤 총격 액션, 뭐 추격전 이런 것들을 먼저, 액션 스펙터클을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블랙백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가리 파이터들 천국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가리를 잘 파이트합니다. 액션이 뭐 하나 없는데도, 스펙터클이 하나 없는데도, 아니지, 배우들 얼굴이 스펙터클이고요. 그 표정, 그 미묘한 표정,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사,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이 진짜 스펙터클로 다가와서 첩보 영화지만 굉장히 미니멀한 구성에 단촐한 영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분들 연기의 힘을 좀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 블랙백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님의 좀 소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 작품, 그 정도로 좀 작은 작품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완벽한 소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토록 이제 블랙백은 장르의 기본값에 그 부창부수라는 잔재미, 그리고 건조하면서도 훌륭한 소더버그의 미니멀한 연출, 이걸로 이 완벽한 소품이 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의 카리스마도 참 대단하거든요. 아내를 그냥 의심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조국만큼이나 그녀 역시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함정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뛰어들어서 어떻게든 그 아내를 구해내겠다는 그 주인공의 카리스마, 이게 굉장히 대단하고요. 은근히 또 그 부부 첩보 요원들의 삶이 드러나다 보니까 은근히 또 그 멜로 요소가 한꺼풀 덧대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재미가 있다. 그래서 고전적인 작품인 동시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스티브 소더버그 영화답게요. 이번 영화 역시 클래식한 느낌을 주면서도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기동성이 진짜 낭낭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인물의 뒤를 집요하게 따라가는 카메라 워크부터 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는 뭐 편집의 리듬, 여기에 뭐 좋은 주조연 배우들의 연기를 그저 잘 담아내는 것만으로도 고전의 품격이 좀 발생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서 영화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스포일러 없이 영화 보시면 정말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이거 러닝타임도 그렇게 길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1시간 반 정도 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실 수 있으시면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5위는 스티브 소더버그 감독님의 블랙백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다룬 바 없는 작품이어서 좀 더 흥분해서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렸네요. 이어지는 4위 역시 저희 방송에서 다뤄보지 못한 작품인데요. 미셸 프랑코 감독님의 메모리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목은 조금 아쉬워요. 이게 좀 검색하기가 어려운 제목이거든요. 같은 제목이 너무 많아. 리암 니슨 나왔던 메모리도 있고 어쨌든 그 미셸 프랑코 감독님은 사실 제가 이 감독님 덕질을 하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년 됐나요? 이 감독님의 전작품 중에 선다운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2021년 작품인가? 국내 개봉은 2022년에 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팀 로스랑 샤를로트 갱스부르 나오는 영화였고요. 제가 진짜 아무런 정보 없이 이 감독님의 작품으로는 선다운을 이제 극장에서 처음 봤는데 형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막 좋아서 형언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영화 뭐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은 뭐지? 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심야 영화로 그 선다운이라는 영화를 보고 집으로 이제 걸어서 한 30분 돌아갔는데 30분 내내 계속 그 영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영화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풍미가 점점 뒤늦게 끌어올랐다고 할까요? 그래서 선다운 이후부터 제가 이 미셸 프랑코 감독님의 덕질을 하고 있는데 그 덕질의 가장 최신 기록 메모리 되겠습니다. 메모리 일단 피터 사스가드랑 제시카 차스테인이 주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익숙한 얼굴의 배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맨스 영화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기엔 코미디가 없고요. 그냥 드라마라고 하기에는 로맨스가 좀 있다. 해서 멜로까진 또 아닌데 막 격정 멜로 막 이렇게 막 처절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산뜻한 로맨스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치매에 걸려서 현재를 잊어가는 남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상처가 된 트라우마 때문에 과거를 잊고 싶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제 각각 피터 사스가드와 제시카 차스테인이 연결하고 있겠죠. 두 남녀가 생애 후반기에 들어서 서로를 만나고 좀 서로를 품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형적인 묘사가 그 사랑과 관련해서 전형적인 묘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키스 묘사라든지 섹스 묘사가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지극히 현실적이고 좀 담담하게 그려진달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도 이 메모리가 사랑의 풍경을 그려내는 게 뭔가 사각되면서 그려내는 그 너무 낭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머리 끝까지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사랑이 무엇일까?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든 언제나 상대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랑이란 또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 메모리가 보여주는 사랑은요, 제 아무리 그 상흔이 깊은 사람일지라도 속는 셈 치고 사랑에 한 번 더 속아볼까? 싶게끔 만드는 좀 완연하고 완전한 사랑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드라마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한꺼풀에 미스테리를 숨겨둬가지고 자꾸만 호기심이 일게 만드는 각본과 연출의 힘이 굉장히 끈끈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영화 보면서 그냥 인간이란 얼마나 비밀스러운 존재이고 또 처연한 존재인지 계속 상기되는 그런 개인적인 영화였습니다. 인물에게 작은 미스테리를 부여해주고 끝까지 긴장감을 창출해내는 방식도 너무나 미첼 프랑코스러웠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미셸 프랑코 감독님의 전작품 썬다운처럼 이 메모리 역시 영화가 모두 끝난 이후에도 자꾸만 제 마음속에 잔류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썬다운 때처럼 똑같이 메모리도 심야 영화로 보고 그날 혼자 이제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 돌아왔는데요. 역시나 마음이 끈끈해지더라고. 자꾸만 뭔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영화를 다시금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마법을 미셸 프랑코가 부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신압으로 빠져든다 라는 표현에 걸맞는 감독님이 아닌가 싶고 또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네요. 해서 메모리는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무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서 보실 수 있으시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잔잔하니 좋아요. 그래서 메모리 저의 올 한해 탑10 중에 4위였고요. 또 어쩌다 보니 그 5위 블랙백부터 4위 메모리에 이르기까지 지금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작품들 위주로 꼽고 있는데 이번 3위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생소한 감독님 성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호나스 트루에바 감독님의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 스페인 프랑스 합작 영화고요. 설정이 재밌습니다. 헤어질 결심을 끝마친 장기 연애 커플이 있어요. 이제 결혼한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이혼 서류에 뭐 도장 쾅 찍고 끝낼 필요도 없이 그냥 뒤돌아서 자기 갈 길 가면 됐거든요. 그냥 동거하는 집에 각자 물건 빼가지고 그냥 가면 됐는데 설정상 그 여자가 영화 감독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랬을까? 아니면 또 설정상 그 남자가 영화 배우로 나오거든요. 또 그래서 그랬을까? 이 두 사람은요 그 긴 연애를 차마 그냥 그렇게 끝마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과 영화 감독이죠. 이야기의 얼굴이 되는 사람, 영화 배우죠. 이 두 사람이 희대의 이별식을 거행함으로써 우리의 긴 연애 서사를 마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지인들을 모두 초대해가지고 만남이 아닌 헤어짐을 기념하고 추억하는 파티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 시놉시스 되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일단 단순하면서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계속 주인공들에게 자꾸 되묻게 되는 흥미로운 힘을 지닌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으로 영화적인 방식을 가미해서 색다르고 오묘한 맛이 추가돼 있어요. 이제 흔히들 영화를 편집의 예술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는요. 바로 그 편집의 과정을 두 주인공의 연애와 이별에 빗대서 형이상학적인 순간으로 도약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이야기에도 부합하죠. 왜냐면 설정에도 부합하죠. 여자가 영화 감독이고 남자가 영화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이라는 영화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이라는 게 요즘 세상에는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들 해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필름이나 영상 파일을 컷 단위로 잘라내고 붙여가지고 이야기의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일단 편집의 본질은요.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보고 또 봐야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든 싫든 편집을 위해서라면 같은 컷을 보고 또 보고 계속 봐야 돼요. 수많은 엇비슷한 쇼트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를 판별해내고 그걸 다른 쇼트랑 이어붙여서 그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또는 부자연스러운지를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은 어쩌면 끝없는 반복의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가요. 특히 극 중에서도 그 영화 감독 그 여자 주인공이 그간의 연애를 편집으로써 이제 계속 목도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난 연애와 지난 추억들을 복귀하게 만들어요. 근데 무언가를 보고 있으면 이제
또 보게 되다 보면 또 이제 모름지기 정이 붙잖아요. 그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반례도 있는 것처럼 없던 정도 계속 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 알레가 자꾸 갈등하게 돼요.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 헤어지기엔 우리 참 좋았었는데.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남자 주인공인 알렉스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정말 재밌는 게 두 사람의 이별을 오프닝에서 못 박아두고 시작하는 영화인데 영화가 내내 그 알레와 알렉스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는 한 쌍인지를 은은하게 계속 보여줘요. 이름도 심지어 알레와 알렉스잖아요. 뭔가 태생부터 한 쌍의 페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알레와 알렉스는요 잠시 언성을 높이는 순간이 있을지언정 쉴 새 없이 합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요. 더불어서 그 오밤중에 알레가 습관적으로 악몽을 꾸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알렉스는 익숙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만져주면서 진정시켜요 그녀를.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이토록 잘 맞는 두 사람이 대체 왜 이별하려 하는 걸까 또 궁금해지고 그리고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영화 마지막이 너무 예쁩니다. 진짜 너무 그 장면이 아름답고요. 어쨌든 이별식 설정인 거잖아요. 둘이 이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영화 보는 내내 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내 흥행 일단 상영관도 많지 않았고 작은 영화라서 국내 흥행도 잘 되지 않았지만 좀 많은 분들이 좀 메모리와 더불어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지는 2위입니다. 이 탑10 리스트 중에 유일한 애니메이션이겠네요. 자르드 부시와 바이런 하워드 감독의 주토피아2. 이거 들으시면 제비님이 경을 치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463화에서 제비님, 오랑님 모시고 저희 방송에서도 다루는 영화입니다. 작품의 완성도도 물론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더 말할 게 없고 근데 이제 이 영화가 망붕을 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이제 망붕이라고 해서 망상분자들을 일컫는 말 있잖아요. 누구랑 누구 사귀면 좋겠다 이렇게 달달하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막 나팔 부는 그런 맛이 주토피아2에 있어요. 솔직히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국내 흥행 올해 1위예요. 700만 관객이 보셨다고. 700만 관객분들 다 아시잖아요. 빨리 닉이랑 주디랑 결혼했으면 좋겠는 거 빨리 진행시켜. 청첩장 안 돌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맛이 있는 작품이었다. 근데 논외로도 역시나 1편에 이어서 미스테리 수사물로서도 괜찮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군데군데 좀 아쉬운 부분들도 없진 않았지만 1편에 비해서 그 정방영이 되지는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고 제일 재밌게 본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어서 또 2위로 주토피아2를 올려보았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이미 최근에 리뷰를 했고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700만이 넘는 관객분들이 이미 다 보신 영화이기 때문에 더 긴 설명은 여기서 필요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작품이죠. 올 한해 박상현이 본 수많은 영화들 중 가장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영화는 과연 무엇이었나?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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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방송에서 461화로 다뤘던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의 프랑켄슈타인. 델 토로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연계 어워드에서 1위상을 가져가시다니 진짜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 역시 461화 리뷰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더 와닿는 영화였어요. 물론 이제 영화적 완성도, 연기, 연출, 촬영, 조명, 편집, 미술, 의상, 분장, 모든 부분에서 진짜 극의에 달한 그런 마스터피스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걸 떠나서 영화 외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네요. 올해 그 등남을 했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부모가 되었는데 이 프랑켄슈타인도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 특히 아버지와 아들, 부자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작품이었다 보니까 영화를 보면서 좀 더 공감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좀 더 반성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해서 넷플릭스 영화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한정적으로 극장 개봉도 하긴 했지만 저는 집에 거실에 있는 TV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때 당시에 태어난 지 한 5, 60일 됐던 아들을 혼자 안고 봤었어요. 이렇게 가까스로 재워가지고 더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물론 아직 뭐 제가 완벽한 부모는 아니지만 좀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뻔한 생각이나마 좀 하게 해줬던 그런 영화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올 한해 제가 거의 한 올 한해 140편 넘게 영화를 봤더라고요. 신작 기준으로. 그 중에 가장 좋은 영화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터뷰 기사 보니까 델토로 감독님 본인조차도 본인과 본인 아버지, 당신 아버지 사이의 어떤 관계를 많이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심이 그래서 더더욱 저에게 더 전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1위는 프랑켄슈타인이었는데요. 10위부터 다시 한번 이제 갈무리를 짧게 해드리면요. 10위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었고요. 9위는 슈퍼맨, 8위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 7위 시너스 죄인들, 6위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5위 블랙백, 4위 메모리, 3위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 2위 주토피아 2, 1위 프랑켄슈타인 되겠습니다. 보니까 10편 중에 애니메이션이 1편이고 프랜차이즈의 부속품으로서 존재하는 영화들이 4편이네요. 그리고 OTT 오리지널 영화는 1편이네. 근데 좀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 영화는 1편도 들지 못했다는 거. 물론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다라던가 뭐 세계의 주인이라던가 정말 좋은 영화들이 있었지만 10위 안에 들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물론 이제 좋은 영화들입니다. 되게 재밌게 봤고 더 좋은 영화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가 있으면 또 최악도 있는 법이죠. 탑 10에 이어서 바텀 5 밑바닥 5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시 역순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뭐 거두절미하고 하죠. 5위 일라이로스 감독의 보더랜드 되겠습니다. 유명한 비디오 게임 원작으로 리메이크해서 만든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원작이 되는 비디오 게임은 플레이해보지 못해서 정확히 어떤 작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느낌이 매드맥스 분위기더라고요. 영화 자체는 어쨌든 약간 SF를 가미한 매드맥스랄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단 영화 자체가 너무 뻔하고 지루했고요. 굉장히 앞에서 뭔가 현란하게 막 터지는데도 지루했고 제일 이제 괘씸한 건요. 이 영화 주연 배우가 케이트 블란쳇이에요. 근데 진짜 아무리 원작 반영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원작을 반영한다고 해도 이런 괴상망측한 스타일로 등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케이트 블란쳇 누님이 뭔가 이 영화 제작사에게 빚을 진 게 있다. 뭔가 트집 잡힌 게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영화에 출연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어쨌든 보더랜드 제가 극장에서 봤던 올 한해 액션 영화 중에 가장 최악 중 하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제가 4위와 3위에 오른 영화들은 액션 영화로 안 보거든요. 보더랜드에 이어서 바텀 5의 4위 히트맨 2 되겠습니다. 권상우 배우 주연의 영화죠. 개인적으로는 권상우 배우 좋아합니다. 말죽거리 자록사 때부터 좋아했고 최근에 그 스위치라는 영화도 저는 꽤 재밌게 봤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인 가족 드라마였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히트맨 2는 히트맨 1도 1인데 이 2는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냥 한철 장사 빨리 하고 빠지겠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꼴보기가 싫었고요. 무엇보다 이게 오마주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거의 표절 그러니까 기시감이 드는 영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표절이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냥 베껴와서 우라카이 해가지고 뭐 레퍼런스를 합치고 삼은 영화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특히 영화의 결말부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라이즈 결말이랑 거의 유사한데 갑자기 왜 이렇게 무게를 잡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그냥 코미디 영화인데 왜 갑자기 여기서 무게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는 데는 조금 쉽지 않았다 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올해 초에 개봉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초의 느낌이 시작이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때문에. 그래서 히트맨 2 4위 드리고요. 3위 역시 스스로는 액션 영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절대 액션 영화로 인정해줄 수 없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입니다. 마동석 영화예요. 뭐 마동석 영화들 중에 재밌는 것들도 물론 있죠. 부산행이라든지 범죄도시 뭐 1편 뭐 이라든지. 근데 이 거룩한 밤은 좀 선을 많이 넘었다라는 느낌이고요. 액션도 못했고 오컬트 호러도 못했고요. 코미디도 못했어요. 주먹 휘두른다고 그게 액션입니까? 말장난 한다고 그게 코미디입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게 오컬트예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요. 장르 모욕이에요. 제 장르를 얼마나 쉽게 봤는지 이거 진짜 모독입니다. 모독이야. 진짜 영화 보면서 혀를 끌끌 찼던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혹시라도 관심이 가신다? 절대 멀리하세요. 절대 멀리하시고 2위는 조금 의외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스펜서 영화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스펜서를 연출했던 파블로 라라인 감독의 마리아 되겠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주연한 영화인데요. 이 파블로 라라인은 실존 인물들을 이제 주인공으로 삼아서 전기 영화 아닌 전기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제키 케네디를 다뤘던 제키라던가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를 다뤘던 네루다라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스펜서 다이애나 왕자자비를 다뤘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담아온 감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영화 역시 마찬가지인데 너무 지루해요. 뭐 내용이랄 게 거의 없고 그냥 안젤리나 졸리의 화보 쇼거든요. 물론 이제 굉장히 그만큼 예쁘고 파브로 라라인 감독님답게 그 쇼트 디자인이나 촬영 구성은 너무 이쁘고 멋져요. 멋진데 서사가 계속 중언부언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이 주인공도 비호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는 내내 이거 역시 의외로 힘들었다. 저는 사실 파브로 라라인 감독님 영화들이랑 다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전 제키도 뭐 네루다도 그렇고 제키도 그냥 그렇게 봤는데 스펜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루하게 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 방송에서도 리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마리아 역시 저랑은 맞지 않는 옷이었다. 그래서 파블로 라라인 감독의 마리아가 무려 2위를 또 차지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재미없고 지루할지언정 촬영이나 의상 뭐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편차에 따라서 3위나 4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발표해야겠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브로큰 되겠습니다. 하정우, 김남길 배우 주연의 브로큰. 제가 좀 거들먹거려도 되나요? 좀 거들먹거리자면 매년마다 신작 영화를 그래도 140에서 160편은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 매년 한 영화 그래도 9작까지 합치면 1년에 200편 좀 안 되게 봅니다. 저 나름 영화 많이 봐요. 물론 이제 더 많이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영화를 적게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브로큰은요 극장에서 보면서 이게 뭔 내용이야 싶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얘기를 계속 남발하게 되는 정말 괴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특이한 게 그런 올드한 남성 판타지 있잖아요. 뭔가 폭력을 숭상하고 어떤 옛날에 그 조폭 코미디물에서 많이들 우러나왔던 그런 남성 판타지를 되게 돌려가고 놀리면서도 정작 이 영화가 그런 남성 판타지를 추앙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지고 뭐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지 왜 이렇게 둘 다 하려고 하지?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누군가는 또 멸칭으로 또 한편의 알탕 영화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너무 뻔해요. 캐스팅도 다 뻔해요. 하정우, 김남길, 정만식 뭐 이런 배우들이 난 이제 좀 질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는 내내 좀 힘들었다. 그래서 올 한 해 봤던 142편의 영화 중에 단연코 최악은 개인적으로 브로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10에 이어 바텀 5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마지막 코너죠. 추천 영화. 추천 영화 코너인데요. 저희 방송에서 올 한 해 다루지 않았던 작품들 중에 제가 좋게 본 저의 추천작 10편을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방송에서 다룬 영화는 제외했습니다.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 한 해 저의 탑 10에는 들지 못했지만 제가 재밌게 봤던 F1 더 무비라든가 어쩔 수가 없다처럼 이미 방송을 통해서 다룬 바 있는 작품들은 제외된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순위가 아니라 가나다 순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말아드리면요. 가장 첫 번째 영화입니다. 9월 5일 위험한 특종입니다. 제목이 9월 5일이고 부제가 이제 위험한 특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 펠바움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제가 탑 10 영화 중에 한 편으로 꼽았던 메모리의 주연 배우 피터 사스가드가 여기서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1972년에 뮌헨 올림픽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뮌헨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당시에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인 검은 9월단이 그 이스라엘 국가대표 선수단을 인질로 잡고 끝내 처형까지 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의 여파를 우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께서 뮌헨이라는 작품으로 풀어내기도 하셨고요. 근데 이 9월 5일 위험한 특종은 바로 그 사건 당시 1972년 뮌헨 올림픽 사건 당시를 매스미디어의 눈을 통해서 보는 그런 작품입니다. 해서 누구나 딱 이 시놉시스 듣고 떠올리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리얼타임으로 전개되면서 어떤 서스펜스와 스릴을 전해주는 작품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언론사의 사명 그리고 언론이라는 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또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화라는 점에서 한 번쯤 볼만한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서비스되고 있는 OTT가 없네요 아직. 그래서 아마 내년이 되면은 또 올라올 테니까 여기저기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뮌헨이랑 스필버그 감독님의 뮌헨이랑 같이 이어서 보셔도 꽤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근현대사 영화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죠? 그 서울의 봄 감상하시고 뭐 예를 들면 택시 운전사, 뭐 1987 뭐 이런 순서로 또 감상하시면 사건이 연결되는 것처럼 이 9월 5일 위험한 특종 보시고 스필버그 감독님의 뮌헨 감상하시는 것도 꽤 괜찮은 감상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기차의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라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데니스 존슨 작가의 동명의 짧은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고 클린트 벤틀리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이제 서부 개척 시대도 있기는 했지만 점점 이제 철로를 깔아가면서 좁아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큰 땅, 큰 국가지만 이게 사회적으로는 점점 유통망이 점점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기차 선로를 깔려면 그 당시 이제 나무들을 숲을 벌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벌목 일을 했던 한 벌목꾼의 이야기 그게 바로 기차의 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포개지는 게 미국이란 나라가 실체가 어땠는지 그 당시에 또 정서는 어땠는지 역시 살며시 드러내면서 포개는 작품이어가지고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요. 이 영화가 주인공 로버트의 삶에 타인의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덧입혀요. 그러니까 로버트가 자신의 삶을 중계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화면 밖에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읽어주듯이 이제 관조적인 시선으로 영화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 연출 덕분에 마치 뭔가 영화가 방문객들을 위해서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나가 버린 역사를 친절히 설명해주는 박물관 내 큐레이터 같이 이제 그 내레이터를 만들어줘요. 해서 그 연출이 로버트란 한 인물을 넘어서서 이 기차의 꿈이라는 작품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당시의 모든 이들을 아우르게 만들어주는 연출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가 굉장히 서글퍼요. 서글프고 굉장히 차분하고 또 때때로는 어떤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어떤 실체, 정서 이런 것들이 인종차별의 순간이라든가 어떤 사냥, 야생동물 사냥의 순간이라든가 아니면 또 자경행위 의 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인상적이고요. 무엇보다 이게 그 편집도 편집인데 촬영이 진짜 좋아요. 촬영. 그래서 저는 아돌포 벨로소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촬영 감독님 이름을 이 영화 통해서 좀 알게 됐고 좀 앞으로 기억해야겠다, 외워둬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연 풍광을 진짜 멋지게 담아내셨던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화가 어떤 장대하고 유구한 역사 속에 쓰러져가는 한 개인들을 조망하거든요. 큰 숲에서 나무 하나가 베어서 사라진들 영향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평소 명예나 유명세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기차의 꿈을 보고 나서는 아주 잠깐이나마 좀 우울해졌어요. 이 넓은 세상과 긴 역사 속에서 나라는 한 개인이 과연 어떻게 남을까? 내가 남길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잠깐의 우울을 느꼈는데 그 우울이 기분 좋은 우울이었다고 할까요? 어떤 예술 작품을 향유하면서 느끼는 우울이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추천해드릴 만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세 번째 영화는 리얼 페인입니다. 제시 아이젠버그의 데뷔작이자 출연작이고요. 키에란 컬킨이 이 작품을 통해서 골든 글러브와 아카데미에서 작년에 나무 조연상을 탔죠. 지금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 MBTI 유행했었잖아요. F와 T의 여행이란 이런 것일까? P와 J의 여행이란 이런 것일까? 약간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영화에서 되게 소소한 여행 영화로서도 좋고요. 가족 영화로서도 훌륭하고 전반적으로 재밌고 웃음 짓게 만드는데 또 약간의 감동도 너무 과하지 않게 들어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추천할 만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리얼 페인 한번 디즈니 플러스 통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위는요. 브루탈리스트입니다. 올 한 해 최고의 화제작 중 하나였죠. 브래디 코베 감독님의 작품이고요. 3시간 35분짜리 무려 3시간 35분짜리 대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미션까지 10분 있었던 영화고요. 시네마가 지금 이렇게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무려 3시간 반짜리 인터미션까지 갈겨버림으로써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라고 말하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고 나면요. 러닝타임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길었어야만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어서 에이드리언 브로디의 연기도 좋고 가이 피어스의 연기도 좋고 펠리시티 존스도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제 펠리시티 존스는 특히 그 기차의 꿈에 이어서 주인공 아내 역할로 또 여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브루탈리스트 좋은 작품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왓챠에서 구매해서 보실 수 있네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시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5위는 제가 뭐 더 설명할 필요 있을까요? 올 한 해 너무 화제작이어서 윤가은 감독님의 세계의 주인 우리 집에 이어서 역시 세계의 주인도 윤가은 감독님 작품으로서 너무 좋았고요. 스포일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작품이죠. 감독님도 그 인터뷰를 통해서 스포일러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더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력 있고 배려 넘치는 영화였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6위는요. 역시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엘리오, 픽사의 신작 엘리오 되겠습니다. 이 작품이 사실 객관적으로 픽사의 최고작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제 경험이 많이 떠올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영화들을 봐왔고 그만큼 또 많은 영화 속 주인공들을 봐왔지만 저의 어린 시절과 가장 비슷한 감정? 비슷한 생각?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겹쳐 보일 수 있었던 주인공은 이 엘리오의 주인공 엘리오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보면서 진짜 어릴 때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거 지금 제가 감동해서 목이 메이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기 걸려가지고 근데 그만큼 감동적인 작품이긴 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저도 흘렸으니까요. 근데 애니메이션으로서도 괜찮고요. 뭐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에일리언이나 아니면은 그 존 카펜터 감독님의 더 싱 같은 SF 걸작들에 대한 패러디 또는 언급도 많이 들어있는 작품이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 SF 팬분들은 꼭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어지는 7번째 영화는요. 에드바르트 베르거 감독님의 작품이죠. 콘클라베 되겠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주목받는 감독님이고 특히 푼돈 도박꾼의 노래라는 영화로 올해 2편을 내셨어요. 국내 한정으로. 해서 푼돈 도박꾼의 노래도 괜찮았는데 콘클라베가 훨씬 더 좋은 작품이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에 실제로 콘클라베가 치러졌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현실과 함께 공명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영화여서 더 인상적이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진정한 종교인의 자세는 무엇일까? 약간 이런 것도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끊임없이 어쩌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 자기를 되돌아보는 게 진정한 종교인의 자세 아닐까? 뭐 이런 거를 좀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콘클라베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다 말씀드리고, 여덟 번째 추천작은요, 드루 핸콕의 영화 데뷔작이죠. 컴패니언 되겠습니다. OTT에는 지금 없네요. 내년에는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괜찮은 페미니즘 영화고 좋은 테크포비아 영화예요. 해서 반전이라고 하긴 좀 뭐예요. 왜냐면 영화 초반에 설정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대한 정보를 거의 모르고 영화를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검색을 안 하고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피 대처랑 잭 퀘이드의 연기가 진짜 대단한데요. 특히 소피 대처는 올해 이미 헤레틱이라는 영화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참고로 헤레틱은 저희 방송에서도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드리면 안 드릴수록 좋은 영화이니만큼 컴패니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추천만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아홉 번째 추천작은요, 네오소라 감독님의 해피엔드입니다. 세계의 주인과 더불어서 올해 가장 화제였던 인디그라운드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현 기준으로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술은 세상을 반영하고 그로써 그 세상에 다시 영향을 돌려주기 마련이잖아요. 영화 역시 그렇고요. 2017년에 트럼프가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네 세계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극우화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정세에 대한, 그런 사회 모습에 대한 반향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이 해피엔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췌해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극 중에 히피 같은 삶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욜로의 삶을 추구하는 주인공 유타가 있어요. 그 유타가 코우라는 다른 인물한테 말해요.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시위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그 말에도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고, 또 그게 유타가 고집하는 그 자신 삶의 철학이라면 괜시리 건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루살이였다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도 됐을 거예요. 오늘만 살다가 내일 죽을 어떤 단발성의 인생이랄까? 그런 거였다면 미래를 바꿀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또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는 우리의 자식들이 지금으로부터 50년 뒤건 100년 뒤건 살아갈 것이고요. 그 말은 곧 내일을 지켜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가장 먼저. 그래서 극중에 코우가 제1교포 4세인 건 그래서 중요하지 않나. 제1교포 2세도 아니고 3세도 아니고 4세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 영화의 핵심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작년 말부터 시작된 올 한 해 저희들의 여정에도, 현실 속 여정에도 굉장히 많이 포개져서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피엔드도 제가 감히 추천드릴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 또는 2026년 초에 보시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추천작이네요.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님의 히어입니다. 왓챠 티빙 웨이브에서 지금 보실 수 있네요.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님은 거의 뭐 영화계의 얼리 어답터로 유명하죠. 그만큼 많이 실패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떠올리면 떠올릴 때마다 좀 짠한 감독님이기도 한데요. 이 히어도 개봉 당시에는 악평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영화 평론가들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화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의 비판점들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감동을 많이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추천작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히어는요,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어떤 공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카메라가 영화 내내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빼고는. 그냥 진짜 몇십 몇백 년간 그 자리를 그냥, 심지어는 공룡시대도 나오니까 몇백 년 수준이 아니네요. 몇천 년, 몇만 년, 몇억 년을 지금 보여주거든요. 이 영화가 지구의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한 공간을 그냥 조망하는 영화인데, 어느 순간에는 또 카메라가 딱 한 번 움직입니다. 그게 언제일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도 재밌는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어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올해 추천 영화 10선,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9월 5일 위험한 특종, 기차의 꿈, 리얼 페인, 브루탈리스트, 세계의 주인, 엘리오, 콘클라베, 컴패니언, 해피엔드, 마지막 히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10편만 올해 어떤 대표작으로 보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외에도 선배님들이 꼽으신 베스트 10 또는 뭐 바텀 5 다 따로들 있을 테니까요. 댓글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저희 같이 한번 나눠보고 오답노트 확인해보고 채점해보고 뭐 그런 시간 갖는 거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제 개인 취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올 한 해 2025년 방송 결산, 영화 결산도 해보았습니다. 올해가 이제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정말 나라를 위해 계속 그 길거리에 나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올 한 해 동안 또는 아니면 저처럼 뭐 출산, 등남등녀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하셨거나 그런 것처럼 어떤 인생에서의 새로운 분기점을 개인적으로 맞이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험 합격, 뭐 자격증 준비 이런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그만큼 또 나빴던 일도 있는 한 해였겠죠.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나쁜 일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그래서 이번 방송의 마지막 멘트이자 올 한 해 2025년 올 한 해 방송의 마지막 멘트로는 이 대사를 발췌해서 인용하고 싶었습니다. 내 깡패 같은 애인에 나오는 명대사죠.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님들께 정말 올 한 해 살아내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런 선배님들께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도 언제나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고자 2026년에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년 첫 방송 때는 이 지긋지긋한 목감기 좀 나아져서 오는 것으로 할게요. 감기약 많이 먹고 유자차 많이 마시고 약은 많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좋은 게 아니구나. 어쨌든 올 한 해도 진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오느라 2025년 잘 닫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내년 2026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